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 랠리를 주도한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심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이날 마감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은 1%를 넘어 장을 주도했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2에 따르면 이날 연준이 오는 9월의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69.5%, 50bp 인하 확률은 30.5%로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흘 내리오르던 국제유가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상당폭 되돌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 둔화 우려와 최근 급속한 유가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비아가 산유를 곧바로 중단하기보단 점진적 접근을 택하면서 내분을 조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VB 에너지 인터내셔널 설립자는 리비아의 모든 생산기지가 갑자기 닫히기보단 점진적인 혼란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가 회계 부정을 이유로 월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밝힘에 따라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앞서 힌덴버그는 보고서를 내고 3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명백한 회계 위험 신호, 공개되지 않은 특수 관계자 거래 증가, 제재 및 수출 통제 실패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힌덴버그는 이 회사에 공매도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 상승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식이 됐다며 이에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월가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을 1년 전보다 112% 증가한 287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매등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하루 앞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곧바로 나올 PC 가격 지수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경계감과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 시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02%, 나스닥은 0.16%, S&P 500도 0.16% 각각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전일에 이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28일 장 마감 직후에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촉각을 세우면서 관망세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측은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이 28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65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3%, 139% 급증한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번 분기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1.88% 하락하는 등 전기차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자매 회사라고 불리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가 회계 부정을 이유로 공매도를 걸었다는 소식으로 2% 이상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1.36% 밀렸습니다.
반면에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자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제품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알린 이후 0.42% 상승했습니다. 지중해식 레스토랑 체인 카바는 최고 경영자 블렌트 슐먼이 자사주 21만 주를 2,487만 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6.12%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컨퍼런스 보드는 8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으로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7월의 수정치인 101.9를 넘어선 수치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를 하면서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소비자의 비율은 32.8%로 줄어들었고요. 일자리가 찾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비율은 16.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연간 물가 상승률 기대치는 4.9%로 떨어져서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점차 약화되고 있고요. 또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그 전망이 다소 불확실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UBS는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 방향이 소비자 지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노동시장 압박이 완화가 되면서 연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로 낮췄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최근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추정치를 크게 하향 조정했고요. 이는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이 4.3%로 상승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9월 정책회의에서 최대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그때 시사를 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가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것과 동일한 관세율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중 관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캐나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결정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전날에 캐나다를 방문을 해서 트리도와 회담을 가진 후에 발표된 것이고요. 미국의 압박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업계의 베테랑 인물인 에드가 브론프먼 주니어가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 경쟁에서 철수를 하면서 스카이댄스 미디어가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브론프먼은 6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을 통해서 파라마운트의 지배주주인 내셔널 어뮤즈먼트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막판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서 인수 절차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브론프먼 측 주요 투자 파트너들이 막판에 이탈을 하면서 인수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마운트 이사회는 결국 스카이댄스와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론프먼은 파라마운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면서도 이번 인수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주사 용액을 별도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일체형 펜 주사기 대신에 소비자들이 주사기를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로 가격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27일 일라이릴리는 두 가지 용량의 젯바운드 주사액을 각각
399달러와 549달러에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주사액은 4주간 하루 한 번씩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높은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GLP-1 계열 다이어트 치료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요. 주사액만 별도로 판매하는 방식이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시장이 연간 1,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패션 소매업체 넥스트의 현직 그리고 전직 직원 3,500여 명이 6년간 이어진 동일 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고용재판소는 매장 직원들이 주로 여성이고 창고 직원들은 남성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매장 직원들이 창고 직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매장 직원들은 미지급 임금으로 약 5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넥스트에서 근무한 헬렌 스카스브룩 등 주요 원고들 같은 경우에는 수천 파운드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녀는 매장에서의 업무가 창고 직원들이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넥스트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할 계획이고요. 창고 근로자의 임금이 소매 근로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넥스트의 동일 임금 소송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7월 산업이익이 첨단 제조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4.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이익은 3.6% 증가해 전 반기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부문이 12.8%의 이익 증가를 기록하면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 수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출 부진과 은행 대출 감소 등으로 중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소비 중심의 부양책을 모색하고 있고요. 리창 총리는 소비 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국유기업, 외국기업, 민간기업 모두 이익이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기업 45%, 연매출 최대 5% AI에 투자한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기업 안팎에서 인공지능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 경영자들의 45%가 연 매출의 최대 5%까지 인공지능에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설문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내 경영 현장에서는 이미 AI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문에 답한 한 CEO는 투자 비중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AI를 외면하는 기업은 없다며 수익화 모델을 찾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K는 그중 가장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SK는 최근 6월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2026년까지 약 80조 원을 확보해 AI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고요. 반도체 칩 분야에서 승기를 잡은 HBM을 필두로 AI 인프라와 AI 서비스 영역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AI 도입 계획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AI 자율 공장을 구축해 자동차 홀류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AI의 고숙련 용접공의 노하우를 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이미 제철소 설비 점검을 위한 사족 보행 로봇 솔루션을 도입하고도 있는데요. 10% 초과 투자 의향도 4%에 달하고 있고요. 경영 현장 수익화 모델을 찾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SK와 현대차, 포스코 등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B컷 기대의 약달러 가속, 엔 위안화 가치 일제히 상승. 잭슨홀 연설 이후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자 달러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전 세계 외환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 가치는 물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연준이 연내 B컷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를 팔아서 신흥국 통화를 사들이는 뉴캐리 트레이드 움직임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우 약달러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는 현지 시간 25일 장중 100.534까지 내려가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잭슨홀 미팅을 하루 앞둔 21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1선 아래까지 떨어진 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며 다음 달 17일, 18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못 박자 달러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본 엔화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26일 한때 143.45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즉 엔화 가치 상승이 이어졌고요. 엔달러 환율이 143엔 선을 기록한 것은 일본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하로 141엔 선까지 내렸던 5일 이후 약 3주 만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약세를 나타냈던 위안화 가치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달러 환율은 이날 영외 시장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7.1082위안까지 하락했는데요. 7.1위안의 벽을 허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중국 금리 정책에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달러당 143엔 선이고요. 위안화도 7.1위안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원화는 5개월 만에 1,310원대인데요. 신흥국 통화 전반적으로 강세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리 트레이드 타고 동남아로 자금 급속 유입.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글로벌 자금이 동남아 신흥국들로 몰리고 있는데요. 높은 경제 성장률 덕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구성되고 있고 미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까지 본격화되며 캐리 트레이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6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증시는 이달 중순 이후 일제히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21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종합지수도 최근 약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9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미중 대립을 배경으로 한 공급망 재편의 혜택을 받고 있죠.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거점을 중국이 아닌 지정학적인 중심적인 동남아시아에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자회사 HD 하이드로젠이 최근 핀란드의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글로벌 기업인 컨비오는 약 7,200만 유로에 인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컨비오는 2012년 설립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리고 고체산화수 전해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SOFC는 세라믹과 같은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 전지고요. SOEC는 고온의 수증기를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핵심 기술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개발 기간도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그리고 국제에너지생산기구에 따르면 수소 연료전지와 수전의 시장은 매년 평균 30%씩 성장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SOFC 전문사 컨디온, 자회사 하이드로젠을 통해 M&A를 성공했고요. R&D와 유럽, 공약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알리도 K뷰티에 올라탄다. 4달 뷰티 전문관 논칙.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중국 유통공룡 알리바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가 뷰티 전문관을 오픈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이점을 유치해 이들과 해외 공략까지 함께 하려는 부분인데요. K뷰티를 통해 자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다음 달 오픈을 목표로 한국 전용 상품관 K베뉴 내 뷰티 전문관 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운영 중인 패션 전문관 A패션에 이어 두 번째로 뷰티를 선택한 겁니다. 뷰티 전문관의 명칭은 A패션처럼 알리바바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A뷰티 혹은 알리뷰티 등이 후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뷰티 전문관을 로칭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K베뉴의 확장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연말까지 K베뉴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정책이 이어질 예정이라 업체들의 부담감도 적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국내 파트너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뷰티 전문관 오픈을 앞두고 입점 설명회를 여는 등 뷰티 업체들과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의 K뷰티 공략과 관련해 K뷰티의 이미지 퇴색과 K플랫폼의 인지도 추가 하락 등을 시장에서는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협업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고요. K베뉴의 한국 뷰티 기업 입점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경쟁력으로 흡수, 야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 화장품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될 땐 수익에 타격을 입거나 이미지의 퇴색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본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총 1위, 삼바는 한때 황제주 복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소재주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인 알테오젠이 결국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서 가장 많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 오히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블랙 먼데이 때 하락세도 좀 덜 나왔었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탄력성도 굉장히 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였던 것은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혹은 알테오젠 같은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쪽에 대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바이오 섹터가 실적도 잘 나오는구나라는 기대도 함께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앞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 있던 각각의 이슈들이 얽히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바이오 섹터가 더 올라가기 위해선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봐야 하는데, 하반기 역시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키트루다 SC 쪽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 외로 또 이제 굉장히 뭐 금리 인하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에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11월에서 3월 때에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은 그때 바닥권 대비했을 때 잘 올라왔습니다. 물론 수급 빈집에 대한 역할이 나오면서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영향이 나왔지만, 다만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종목만 움직여요. 항상 이제 방송에서 뭐 유한양행, 뭐 리가캠 바이오, 삼천단 제약 계속 나오는 애들만 계속 언급을 하는데, 지금 그 종목만 움직여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뜻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좋다가 아니라 일부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녹아들었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수급 쏠림이었다라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 11월에서 3월 때 나타났던 그 랠리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세워야 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 선택지는 두 개가 있어요. 선택지는 첫 번째로 이미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여기 고가권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이 종목을 선택을 하는지, 혹은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잡는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선택을 하셨을 때 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슈를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분명하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자 쪽에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자 같은 기업이 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임상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은 분명하긴 한데, 다만 이 기업,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 시장에서 유상증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페트럼도 그렇고 바이오 섹터도 그렇고, 사실 바이오 섹터가 꿀을 먹는 섹터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실적은 안 나오고 있고 좀 몇 년 동안 실적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성공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꿈을 먹는 섹터라고 보시는 건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주주들의 돈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섹터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해야 하고, 그로 인한 현금이라든지 그
현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본 다음에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려면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혹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호재도 들어왔었죠. 유한양의 경우에는 렉나자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마지막으로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꿈을 먹는 섹터였다가 이제는 꿈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 생물보안법이나 키트로다 SC 임상 결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도 더 크게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다양한 세부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 흐름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봐야 할 세부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부 섹터 그냥 지금 항상 이슈가 나온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즉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CDMO라든지 하반기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 100%에서 1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관련 종목군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테마 종목군들을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 이번 달까지가 정점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데?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의 상승 동력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쪽에서는 지금 아직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덜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대금이라든지 좀 터지게 되었을 때 특징주로는 꼽힐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순환매 쪽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CD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9월 말에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11월 대선 전까지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결국은 중국 대립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들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지금 대안이 인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만이 유리한 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미국 쪽에서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선발 주자 쪽으로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지금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수주 문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만큼 지금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종목군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쪽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ST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00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 100만 원 터치를 했고 황제주까지 등극을 했는데 다만 100만 원이라는 그 상징적인 라인대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100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던 것은 개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를 하기에는 위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생물보안법, 특히 셀트리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긴 하나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5일선을 크게 이탈하게 되었을 때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DMO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쪽이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고 52주 신고가를 찍었으면 그 다음 후속주로 관심이 다시 한번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ST팜이 지금 최근에서야 시세를 냈지 그동안 박스권 내에 갇혀서 덜 움직였던 상황들 어제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던 그 라인대이다 보니 저는 지금 상승에 대한 폭을 더 크게 본다면 ST팜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T팜 같은 경우가 원료 의약품 CDMO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세계 3위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1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를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원래 중국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ST팜으로 또 돌아왔다라는 점을 보면은 생물보안법이 실시가 되었을 때 실제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기 실적 좀 부진하긴 했지만 누적 수주가 5억 달러이고요. 4분기 실적도 연말부터 제론 쪽에 대한 물량이 공급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지금 증설을 완료하게 되었을 때 생산 능력 자체가 2배 넘게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증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수주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밀어내기를 했을 때 결국 매출단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 CDMO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ST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CDMO인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와 반사이익을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주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그중에서는 ST팜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렉나자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통해 제대로 활기를 얻은 유한양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2, 제3의 렉나자를 발굴해 나가겠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지금 기술 FDA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 그 금액이 한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실적을 나타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없었던 이제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에 부침이 나왔던 것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의 상승세를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소세포 폐암 쪽에 대한 치료제가 약 5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타그리스보다 사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한양행에 대한 앞으로 다음 넥스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매출이라든지 혹은 로열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약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최대입니다. 최대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한양행 하고 있는 게 R&D 투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위해서 R&D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R&D 비용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유한양행에 관심이 많다면 유한양행 역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 유한양행이 투자한 ABL 바이오라든지 혹은 GI 이노베이션 혹은 인벤티지 랩
쪽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ADC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ABL 바이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긴 하나 지금 유한양행이라는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최근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유한양행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모멘텀을 찾으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기에 이 점은 조금 더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유한양행을 찾으려는 움직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알테오젠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알테오젠 언급을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선 결국은 코스닥 쪽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아니면 신규 접근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알테오젠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 드려볼게요. 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봐요. 지금도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다음 순번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정리한 표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시가총액 합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시가총액 비율도 그렇고 바이오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주도 업종은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알테오젠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엔과의 시가총액 차이가 약 1,000억 원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의 약간의 등락만으로도 1위와 2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바이오가 이렇게 좋고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합산 혹은 이슈를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가 더 우세할 것이냐 혹은 2차 전지가 더 우세할 것이냐를 또 감안을 하면 바이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등락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1, 2위의 자리를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결국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위를 달성을 하면은 보통 굉장히 길게 갑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5년 이상 있었고 2010년대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년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3년 동안 이제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그 뜻은 1위에 달성을 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가 키트루다 SC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열티를 3% 받는지 4% 받는지 5% 받는지에 따라서 방향성 달라집니다. 상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지금 알테오젠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단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현재 저는 알테오젠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도 유효하고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최선호 주 역시도 알테오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명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젠 조정을 끝내야 할 때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7, 8월 여름에 화장품 섹터 주가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화장품 테마가 2.61%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훈풍을 보여줬고요. 그 상승을 이끈 건 제닉 19.51%의 강세로 주가 상승을 견인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가 수익률이 시장 대비 강세를 잃었던 데 반해 2024년 하반기 시장 대응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을 때 식품과 화장품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포착하지 못했었는데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부분이 기사를 통해서도 나왔었고요. 특히 중국 사업의 일부가 좀 남아있던 대형 이사와 대형 ODM사를 중심으로 중국 실적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고 미국 소비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수출 피크아웃 우려로 점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장 우려 대비 수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해외 직수출 증가로 개별 기업들 중심의 펀더멘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 직수출 증가에 대한 개별 기업 실적 성장은 2024년 3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시작될 영향입니다. 인디뷰티 브랜드사의 미국 직수출은 상당수 원화 결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고요. 미국 현재 달러 가치는 원달러 1,333원 선에서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당수 화장품사의 시가총액이 PER 대비 평균의 20에서 25배 수준에 닿아 있다가 최근 2달간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 유지 혹은 재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빠르면 9월 혹은 10월 내 바닥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 8월 수출보다 9월에서 10월의 수출이 중요합니다. 상반기 내내 식품과 화장품주가 수출을 견인했지만 여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미국향 기초 화장품 수출이 3월 대비 35% 급증한 이후 5월에서 8월 전월 대비 성장이 부진해지면서 미국 수출 성장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에서 120% 성장세 꾸준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있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대응 물량이 수출 성장 추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에서 6월부터 색조 클렌징 카테고리와 파운데이션 카테고리, 아마존 탑 100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브랜드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브랜드들은 미국에서 핵심 카테고리 중심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 그리고 선스크린, 클렌징 제품, 파운데이션 순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다시 담아봐도 좋을 주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 역시 애플 대신 화장품주를 샀다라는 부분 역시도 화장품주에 훈풍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 유지 혹은 추가 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대표적으로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ODM사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한국콜마는 1.37% 상승한 66,700원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내려갔죠. 77,600원에 조정이 됐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6.95% 약 7%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07,7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국 생산법인 내 수출 증가 그리고 선 제품, 클렌징 제품 수주 급증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중소 브랜드사들은 24년 3분기 실적으로 미국 성과가 재부각되며 이후에 실적 재상향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향 기회가 모색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점쳐지고 있고요. 한국콜마의 경우 2022년 4월 같은 경우에 67,000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 목표 주가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방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목표 주가는 9만 원 선으로 재조정된 부분이고요. 업데이트 가치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리오와 VT, 토니모리, 마녀공장, AVCNC 그리고 아이패빌리 SC 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화장품 체인 올타뷰티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글로벌 수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국내 화장품주 반등의 기회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2분기 화장품 업체인 올타뷰티에 신규 투자한다는 소식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까지 터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재는 3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방이 열려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 7월 M2 통화 공급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알테오제는 코스닥 시총 1위, 삼바는 한때 황제주로 복귀를 한 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CDMO 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